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오늘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1383개 시험장에서 수능이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총 49만 4,333명이 응시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등교도 그렇고 학원도 잘 못 가고 학력 격차가 발생하는 거 아닐까 우려도 많았죠. 수능 출제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최종 결과물이 어렵지 않도록 애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수험생들, 특히 코로나19에 확진된 상황에서 시험을 치르는 우리 학생들, 몸과 마음 많이 힘들겠지만 잘 이겨내서 좋은 결과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1부는 반찬 토론 시간입니다. 온 몸에 문신이 있는 경우 이전에는 군 입대가 불가능했죠. 국방부가 이 규정을 바꾼다고 합니다. 전민기 팀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신 있어도 군대에 보내야 한다. 이제라도 규정이 바뀌니까 다행이다. 아니다. 아직 문신은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군 입대는 절대 안 된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남겨주시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2부는 노무 백과사전 준비되어 있는데요. 택배 노동자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서 노무 관련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말래요. 월급이 밀렸어요 등등 뭐든 좋습니다. 고민 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1부는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20대 청년이 군대에 안 가려는 목적으로 온몸에 문신을 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 기억나시는지요? 이전에는 이렇게 온몸에 문신이 있는 경우 현역 입대가 불가능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가 이 규정을 바꾼다고 하는데요. 문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이런 시대 상황에 따라 개선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 말씀 나눌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겉옷을 벗으셨네요. 네. 오늘 드레스 코드가 똑같아가지고 깜짝 완전히 놀랐는데. 똑같이 입고 왔더라고요. 예. 네. 그 멘트로 좀 시작을 하려고 일부러 더운데 입고 있었는데. 그랬어요? 그냥 홀딱 벗고 오셨네요. 네, 저는 너무 똑같은 게 싫어가지고 벗었어요. 알겠습니다. 저와 종종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잘 하시더라고요. 최연아도 잘하잖아요. 예. 나이에 비해서 체력도 좋으시고. 아니, 축구하는 건 좋아하시는데 보는 것도 좋아하십니까? 보는 거 좋아합니다, 저. 축구도 많이 보세요? 해외 축구? 그렇죠. 예. 예. 저 작년에 손흥민 선수 경기도 보러 다녀왔었잖아요. 영국까지 가서. 네, 네. 대단하십니다. 저도 뭐 하는 거 보는 거 다 좋아하는데 네. 해외 축구 보면 네. 이 해외 선수들 문신이 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많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외국 가수들이나 그렇죠. 스타들 보면 상당히 많잖아요. 예. 예. 우리도 그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 보면 문신한 선수들 꽤 있지 않습니까? 선수들 많아졌고요. 예. 제 주변에도 사실은 뭐 잘 아는 평론가님들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이제 뭐 이렇게 글 쓰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는 문신하신 분들 보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뭐 작가님 중에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제 문신한 분들이 꽤 많아졌더라고요. 예. 우리 팀장님도 뭐 까면 좀 나옵니까? 저는 없어요. 예. 전 귀도 못 틀어요. 무서워가지고. 아니, 운동선수는 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있는데. 네. 이상하게 일반인 보면 좀 심하게 하신 분들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 드는데요. 네. 근데 이게 인식은 확실히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한 예. 20년 전에만 하더라도 예. 그때 이제 뭐 대학생 때인데 목욕탕에 갔다가 이렇게 문신 조금만 한 분이라도 있으면 왠지 모르게 제 자신이 움츠러들면서 좀 피하게 되는 게 있었는데 예. 이제는 뭐 사회적 인식도 그렇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아는 뭐 유명한 스타들도 많이 하고 있다 보니 예전처럼 이게 뭐 어떤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 그의 어떤 개성으로 좀 보게 되는. 저도 사실 40대여서 뭐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이 나중에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도 확실히 예전과는 좀 달라졌어요. 네, 인식 자체가. 뭐 예. 저뿐만 아니라. 지금 문자들 오고 있는데 네. 그중에 아주 강력한 문자가 와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요? 6248번님. 문신한 사람을 모아서 별도로 대대를 만들어서 최전방에 5년 근무 휴가 없이 보내야 한다. 너무 심하네요. 네, 그거는 좀. 예. 아주
문신에 원한이 있는 그런 분 같고. 네네. 문신, 체중, 정신질환 등의 입대 전에 사전 신체 검사를 하는 건데 이게 좀 달라진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규정을 좀 완화시켜가지고 현역으로 입대할 수 있는 대상을 좀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인구 절벽이죠. 우리나라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에도 미치지 맞아요. 못하니까 예. 앞으로 사실은 현역 입영 대상자가 너무 줄게 되면 국방의 어떤 의무를 하는 어떤 인력 자체가 너무 줄어들게 그렇습니다. 되니까 예. 그거에 따른 어떤 문제점 때문에 아마 현역으로 입대하는 사람들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대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역 판정 신체 검사 규칙 개정안이 이제 나온 건데 예. 문신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제 팔, 다리, 배 이렇게 온몸에 걸쳐서 문신이 있는 경우는 4급 보충역 판정 받았었습니다. 아. 그러나 이제는 문신은 1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되는 거고요. 예. 저 이제 2000년도에 군대를 갔었는데 그때도 문신 그때는 작은 것만 있어도 그냥 현역을 못 갔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기준들 중에 이 문신도 있지만 다른 기준들 뭐 체질량 지수나 편평족, 이건 평발이고요. 아, 평발. 그다음에 굴절 이상 이런 현역 판정 기준이 2014년에 사실은 조금 더 강화했었는데 이걸 예, 다시 예. 완화하는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체질량 지수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이 17 미만 33 이상에서 16 미만 35 이상으로 바뀌었는데 체질량 지수가. 네, 이걸 좀 설명드리면 키가 175cm인 경우에 예. 과체중이 102kg 이상이면 4급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108kg 이상으로 6kg을 늘린 거고요. 예. 저체중도 52kg 이하에서 48kg 이하로 이거 4kg 낮췄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5년 현역병 입영 적체 해소 위해서 일시적으로 느슨해졌던 4급 판정 기준이 이번에 다시 강화되는 거고요. 평발 같은 경우도 이게 몰랐는데 각도가 있더라고요. 목발뼈하고 그래요? 발 허리뼈 각도가 15도 이상이면 4급이었는데 예. 16도로 1도 정도 더 이제 완화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하나 강화된 건 뭐냐면 정신건강 기준만 강화가 됐어요.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에는 현역 입영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 현역 입영이 가능하도록 좀 개정을 했고요. 이게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 보충역 기준도 일부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년 전에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완화했지만 정신 건강만 좀 강화하는 개정안을 이번에 내놓은 겁니다. 예. 자, 반찬 토론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담당 PD가 두 분을 뽑아서 선물까지 주겠다. 정말요? 응원을 했습니다. 네네네. 자, 먼저 애플리케이션으로 KBS님께서는 문신 있다고 총 못 듭니까? 총 들 수 있으면 가야죠. 그리고 어느 시대인데 조폭만 문신합니까? 착한 내 친구들도 용, 호랑이, 토끼, 거북이, 잉어, 붕어 많이 키운다고. 근데 이 문신들이 좀 예전 것들을 많이 하셨네요. 예. 4562번님께서는 진작에 바꿨어야죠. 일부러 문신하는 애들도 많던데 요거는 아주 잘했습니다라고. 그렇죠. 아마 대부분의 생각이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군대 안 가려고 뭔가 회피하려는 맞아요.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 없거든요. 예. 5917번님도 문신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군 내부의 군기가 중요합니다. 인권이라는 이유로 군 기강이 너무 해이해졌다고 봅니다라고 하셨네요. 군대 아주 편하게 갔다 오셨잖아요. 편한 군대가 마트에서 어딨어요? 일하셨습니까? 그건 맞는데 PX병은 맞아요. 그러나 저도 훈련은 다 받았고 보면은 사실은 그 군대를 가는 것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아직 있기는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 어떤 가장 젊은 청춘에서 뭐 2년 정도가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편하니까. 아니라니까요. 예. 그 안에서 사실은 뭔가 미래를 좀 정리할 시간도 있고 좀 긍정적인 측면도 많은데 우리 사회가 유독 좀 군대를 가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좀 너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긍정적인 면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한 번 더 가라 그러면 가실 겁니까? 그건 못 가죠. 이게 논리가 너무 이상하네. 죄송합니다. 자, 문신에 대해서는 그동안 참 말이 많았습니다. 네. 이걸 예외로 봐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의로 문신해서 실제로 현역 기피한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그래도 뭐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2018년에 보니까 어깨 같은데 일부 문신으로 현역 3급 판정을 받았던 A 씨가 판정 당시에 이제 추가 시술하면 고발됨을 알면서도 병역을 좀 감면할 목적으로 전신 문신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4급 보충역 판정 받았다가 병무청에 적발이 됐고요. 2017년에도 그 병역 의무 피하기 위해서 온몸에 문신 새겼던 22세 남성에게 광주지법이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선고한 사례도 있고요. 예. 최근 5년 동안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병역 면탈 방법을 보니까 일단은 1위가 고의 체중 조절입니다. 이런 경우 많아요. 예, 그래서 15명이 걸려서 33.6%였고 2위가 정신질환 위장 68명 19.9%. 예. 그다음에 3위가 이제 고의 문신이에요. 58명이나 됩니다. 17%. 그래서 2015년 47명, 2016년 54명, 2017년 59명, 2018년 69명, 2019년에는 75명의 병역 면탈자가 적발돼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올해만 해도 8월 31일 기준으로 38명의 병역 면탈 행위가 적발됐고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런 행위를 한 사례를 총 합치면 342건이나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갔다 오는 게 낫지 않나? 사실은 안 갔다 오고 이런 사유가 있으면 취업하는 데도 좀 지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어떻게 보면 긴 인생 안에 어떤 흠이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다녀오세요. 군대 괜찮습니다. 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예. 다른 건강상의 이유와 다르게 사실 좀 더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신한다고 저 옛날에 후임에도 그 문신한 친구 있었는데 잘했어요. 군생활. 맞습니다. 군대 생활을 제대로 뭐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식 속에는 진짜 아까 문자 보내주신 대로 뭐 조폭이나 이렇게 좀 사회 부적응자들이 문신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실제로도 예전엔 그랬죠.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군 생활하는 데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약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을지는 지금 젊은 세대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혹시 같은 내무반 안에 있으면 첫 인상은 좀 약간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은 뭐 어차피 겪어봐야 되는 것이고 뭐 총 쏜다든지 뭐 훈련 받고 하는데 문신은 뭐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해외 같은 경우는 요즘에 눈동자까지 문신하는 분들도 있어요. 눈동자요? 네. 눈 흰자예요? 눈 흰자에다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안과 같은 항목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는 이제 현역으로 입대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신으로 뭐 정신 건강이나 신체 건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제 해당 사례처럼 안과에 보낸다든가 정신과 이런 곳들을 거치면서 사전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신 이 자체만으로는 군대를 안 간다? 이건 이제 불가능해진 거죠. 네, 뭐 다른 문제가 적발되지 않는 한은요. 저는 이제 문신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 아래도 문신을 합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주변에서는 보지 못했는데 해외 사례 같은 것들 보면은 뭐 사실은 거의 못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0421번님, 군대 가야 합니다. 군 생활할 때 후임병 한 명이 문신을 했었는데 오히려 군 생활 더 잘하던데요. 라고 하셨고요. 5374번님, 저 이 의견에도 공감하는데 찬반을 떠나서 인구가 부족해서 이런 조치하게 됐다면 살짝 서글퍼지네요. 문신이 있어도 아무 상관없죠라고 하셨는데 참 인구가 줄어서. 그것도 그래요. 근데 지금 문자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뭐 저의 생각도 그렇고 이제 문신에 대해서는 인식이 정말 바뀌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애플리케이션으로 이기선샹님께서는 형제님 도봉고 오시면 축구 한번 하자고 하시는데 제가 또 한번 가야겠네요. 네, 코로나 끝나고. 코로나 끝나고 한번 휩쓸러 가야겠습니다. 제가 거의 뭐 방송
국들을 다 제압하고 있기 때문에 축구로. 그래요? 예. 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같이 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력은 봤지만 방송국들을 다 이렇게 했다라는 건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090번님께서는 형제님 오늘 깐중 모드 너무 재밌다고. PX병이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존재라고 또 하셨네요. 그걸 뭐 다들 쉽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PX병은 주말이 없고 건방지게 계산을 하는 겁니까? 늘 전 궁금했어요. 과자를 사러 가면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는 사실은 좀 친절하긴 힘든 팀장님도 그러셨습니까? 상황이 있는데 저는 뭐 원래 사람이 친절하니까 그러진 않았지만 그건 뭐 개인의 차입니다. 개인의 차. 자, 문신에 대해서 인식이 아직도 그래도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아마 연령대로 좀 나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뭐 40대, 50대 그 정도 이상은 아직도 좀 문신에 대해서 예전 인식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그 이하 세대는 좀 이제는 아무렇지 않은 듯한 그런 시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방부는 뭐라고 했냐면 문신은 사회적으로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똑같죠. 최근에는 미용 목적의 문신 시술이 증가하고 있고 자기 표현의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지는 추세다. 정부도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논의점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문신 요즘은 하든 안 하든 개인의 어떤 선택이라서 우리가 뭐 그걸 가지고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제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걸로 군대를 안 가려는 그 딱 목적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식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한다면은 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화제 살짝만 바꿔볼게요. 네네. 경찰. 문신한 사람도 경찰에 지원해서 경찰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대도 가면 경찰도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러프하게 아주 간단한. 왜요? 그거는 안 돼요, 또? 저는 경찰은 조금. 그건 왜 그런 거죠? 경찰은 아무래도. 좀 민중의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단복 자체가 다 이렇게 가려서 거의 안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만약에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큰 상관없을 것 같아요. 경찰도 상관없다. 네네. 좀 보인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보이는 거. 문신이 좀 보여요. 경찰인데. 처음 만약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좀 쳐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못 보던 그런 광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뭐 한두 명 늘어나고 이게 전혀 이상이 없구나라는 어떤 그 공감대가 생기면은 뭐 전혀 저는 문제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것이 불편하다는 국민들이 좀 많이 나온다면 예전에 사실은 연예인들도 방송 나올 때 반팔 입었는데 문신 좀 강하면 이게 토시 같은 걸로 좀 살짝 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붙이고. 그래서 뭐 정말 국민들이 불편해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대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말하려다 저는 약간 아직까지 경찰은 문신이 되어 있다면 조금은 이렇게 멀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생경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뭐 한두 명 나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경찰들도 이제 문신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상관없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체중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체중도 좀 기준이 완화가 됐는데 차이가 별로 안 큰 것 같아요, 기존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조금, 왜냐면 102kg을 예를 들어서 찐 사람들이 한 4, 5kg 더 찌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조금 그렇다고 뭐 200kg으로 늘릴 수도 없고 좀 생각은 해봐야 되긴 하겠는데, 어쨌든 체중을 어떤 기준으로 딱 잡아놓는 거는 어차피 살을 찌워서 내가 군대를 가지 않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더 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5년 적발된 병역 면탈 방법 중 1위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절하기 가장 그나마 쉽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군대 내 체중 조절 위한 훈련도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보다는 좀 더 몸무게 기준을 또 강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 102kg 이상이었는데 이게 108kg 이상으로 좀 늘었거든요. 6kg이. 그렇죠. 이 정도 6kg은 금방 찌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몸무게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건강 상태를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체질적으로 또 살이 잘 찌는 분들이 있거든요. 살이 쪘지만 또 운동 능력에 전혀 이상이 없는 분들도 사실은 있고, 그렇습니다. 덩치는 크지만 또
굉장히 건강한 분도 있기 때문에 예. 몸무게 기준을 확 높여놓고 그 안에서 좀 자세한 다른 몸의 상태를 예.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신한 사람 군대 이제 입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두 분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5374번님께서는 경찰이 문신했다면 스티커인지 그 진짜인지 자세히 좀 쳐다볼 것 같다고. 그거 봐요. 저처럼 한번 볼 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예. 설마 스티커 붙이고 다니겠습니까, 경찰이? 예. 병역 판정 신체 검사 규정을 완화하는 이유가 아까도 저희가 살짝 언급을 했지만 네. 군대 갈 청년이 줄어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2022년 이후에는 급격한 인구 절벽이 발생합니다. 행정안전부 주민 인구 통계를 보니까 20세 남자 인구가 올해 현재는 33.3만 명, 근데 22년에는 25.7만 명, 예. 25년에는 22.5만 명, 22만 5천 명으로 이제 감소가 돼요. 그러니까 병역 재원 당연히 감소가 될 것이고 최근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군대 갈 때 되면 이거보다 훨씬 심각해질 거거든요. 예. 작년도 사실은 그 1이 안 됐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그래서 뭐 모병제라든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어쨌든 국민의 어떤 의무로서 가야 하는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건 어떤 국방에 있어서는 사실은 큰 타격일 수 있거든요. 예. 자, 저와 팀장님도 군대를 나왔고, 아까 전에도 한 애청자분께서, 문신 여부보다는 인권, 안에 군대 기강이 너무 해이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보다 당연히 더 윗세대 분들은 엄청 힘드셨겠지만, 네. 저희도 힘들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요즘은 많이 좀 해이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군대 안에서 사실은 그 생활을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전에 다녀온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해이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어떤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문제가 더 심각한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거는 사실은 큰 무리는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게 제 생각이고 당연히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예전처럼 사실은 군대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때도 이제 얼차려도 있었고 구타하는 선임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당연히 그런 건 없어져야죠. 그러니까 기강을 잡는다라는 게 꼭 그런 뭔가 폭력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방법들이 있어요. 예. 4562번님, 경찰 문신 조폭하고 서로 윗도리 벗고 대결 생각만 해도 엄청 웃기다고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또 상상을 하시는군요. 예. 6587번님, 네. 제가 182cm에 102kg인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심지어 택배기사라고 또 하셨네요. 문제가 없어요. 네네. 예. 조금 체중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랑 생각이 같으시네요. 예.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노무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택배 과로사 문제 짚어보고 노무상담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수능 열심히 치르고 있을 우리 수험생들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트와이스의 치얼업 전해드리고요.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는 생활백서 시간으로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은 매일 먹는 식품, 건강을 찾아주는 약품, 제대로 먹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아이가 열이 나거나 할 때 집에서 직접 체온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체온계는 측정 부위와 사용 방법이 체온계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잘못 사용하면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종류별 체온계의 올바른 사용법과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약처 정현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체온을 수시로 재곤하는데요. 사람의 정상 체온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네, 체온은 36.5도 정도가 정상이지만 나이나 성별, 호르몬 분비, 면역 반응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측정 부위나 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심지어는 한 사람의 오른쪽과 왼쪽 귀에서 측정되는 온도가 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이별로 살펴보면 1세 이하는 37.5도, 3세 이하는 37.2도, 또 5세 이하는 37도, 7살이 넘으면 성인과 비슷한 36.6에서 37도, 70세 이상의 어르신은 36도가 정상적인 평균 체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체온을 측정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운동이나 목욕, 음식 섭취나 외부 활동을 했다면 정확한 체온 측정을 위해서는 20분에서 30분 정도 안정을 취한 후에 측정을 해야 합니다. 예. 또한 한 번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2회 이상 반복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요. 특히 이와의 경우에는 몸이 안정된 후 편안한 자세로 측정해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체온을 측정할 때 몸을 움직이면 피부와 센서 간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없어서 측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네. 또 온도를 측정하기 전에 체온계의 렌즈, 즉 온도 센서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렌즈가 깨끗한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합니다. 예. 네, 특히 귀 적외선 체온계의 경우에는 위생을 위해 측정 커버가 부착되어 있는데 반드시 같은 종류 덮개로 교체해서 사용해야 하고 또 배터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측정값이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온계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네, 체온계는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피부 적외선 체온계, 귀 적외선 체온계, 전자 체온계 등이 있습니다. 예. 네, 피부 적외선 체온계는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서 이마나 관자놀이, 즉 눈과 귀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 등의 표면 온도를 비접촉식으로 측정하는 체온계이고요. 다음으로 귀 적외선 체온계는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귀 안쪽의 온도를 접촉식으로 측정하는 체온계입니다. 그리고 전자 체온계는 열에 민감한 반도체 온도 변화를 이용해서 겨드랑이나 입안 등의 부위의 온도를 접촉식으로 측정하는 체온계입니다. 예. 체온계 종류에 따라서 적합한 측정 부위가 달라지므로 제품별로 제조사에서 제조하는 사용 방법을 꼭 읽고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체온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먼저 피부 적외선 체온계는 정확한 온도 측정을 위해 측정 부위로부터 약 3cm 내지 5cm 적정 거리를 두고 측정해야 하고요. 피부에 땀이나 수분을 닦고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해야 하고 머리카락으로 측정 부위를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 만약 땀이 나거나 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와열로 체열을 빼앗겨 체온이 더 낮게 측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귀 적외선 체온계는 측정 시 귀를 약간 잡아당겨 귓구멍을 편 후에 측정기와 고막이 일직선으로 마주볼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만약 체온계가 고막이 아닌 귀 벽을 향하면 체온이 잘못 측정될 수 있고 귀지 등 이물을 제거하는 것이 정확한 측정에 도움이 되므로 측정 전 면봉 등으로 귀 속을 청결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전자체온계는 측정하는 부위별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입안을 측정할 때는 혀 밑에 측정 부분을 넣고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는 상태로 종료음이 울릴 때까지 측정하면 되고 예. 겨드랑이를 측정할 때는 측정 전에 땀을 닦고 움푹 패어진 부분에 측정 부분을 붙여 팔로 누르면서 측정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식약처 정현호 사무관이었습니다. 2부는 11시에 만나는 슬기로운 백과사전 준비했습니다. 매주 목요일엔 알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올해 택배업계 노동자들의 과로사 소식이 여러 차례 전해지면서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 왔습니다. 지난달 13일에는 택배 종사자 과로사 방지 대책도 발표됐었는데요. 대책 중 일환으로 택배업에서 산업안전관리가 얼마나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과 업무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오늘 택배 노동자들의 노고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 이외에도 파트타임도 퇴직금이 있는지,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등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알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지금 수능을 치르고 있는데 네네. 수능 때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죠. 저도 사실 수능이 망했었는데요. 예.
예, 그때는 뭐 망하면 진짜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예, 큰일 나고 그런 건 잘 없더라고요. 아, 맞아요. 또 다른 또 삶의 기회들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최선을 다하셨으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너무 형식적인 말이어서 위로는 안 될 것 같네요. 아, 네. 수능 보시는 분들이 안 듣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산업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네. 그분들에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산재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래 노동법은 근로자, 우리가 항상 말하는 이제 근로자분들만 적용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뭐 택배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학원 강사분들, 보험 설계사들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수 형태 종사 근로자라고 근로종사자라고 지칭을 하면서요. 근로자하고 유사하게 일은 하시는데 법의 적용을 못 받는 분들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노동법을 적용 못 받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하시는 데 있어서는 안전은 확보해 줘야 되겠다. 예. 예, 그런 취지로 일터에서 안전,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은 무조건 확보해야 된다는 취지로 예,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맹점이 하나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작년 19년도 1월부터 적용돼서 이제 적용이 되어 왔고요. 산재보험 예.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적용을 받아와셨는데요. 근데 이게 실상으로 제대로 정착이 안 된 게 어떤 거냐면 우리는 근로자라고 하면 당연 가입이거든요. 직장에 들어가면 산재보험은 당연히 가입되는 거고 그 산재보험료는 사용자의 100% 부담으로 예.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했는 길은 열어놨지만 탈퇴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놨어요. 그 적용 제외 신청을 하면 무조건 탈퇴하게 돼 있는데요. 그 예. 이유가 이 산재 보험료를 5대5로 나눠서 내도록 하는 거에 기인하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률이 한 36% 정도밖에 안 된다. 굉장히 통계가 낮네요. 있습니다. 네. 예.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올해 택배 업무와 관련해 많은 문제가 알려지면서 네. 업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네네. 택배 주문부터 배달까지의 과정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꽤 많은 단계를 거치더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택배를 주문을 하면 바로 어디 물류센터 한 군데만 거쳐서 거기에서 바로 오는 게 아니라요. 예. 그 중간에 서브 물류센터라는 것을 거치게 돼 있어요. 서브 물류센터. 예, 그래서 우리가 주문을 하면 우리가 그냥 다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작은 물류센터 또는 대리점이라고 예. 해서 그 서브 물류센터를 한번 거친 다음에 지역 거점마다 한 군데씩 있는 허브 물류센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거의 보면 뭐 이천이나 김포나 조금 외낙지에 되게 큰 물류센터라고 크게 적어 놓으신 걸 보고 있네요. 거기가 허브 물류센터라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주문해서 허브 물류센터 서브랑 허브 물류센터 거치는 거를 간선 상차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각 배달지로 다시 역순으로 가는 게 간선 하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껏 택배 배송 조회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서 간선 상차, 간선 하차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저희 집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시켰는데 물건을 이게 갑자기 어디 저기 이천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받으러 갔으면 받았을 텐데. 맞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허브에 갔다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 택배 기사님들의 상하차 작업, 서브 물류센터에서의 상하차 작업은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누구 부담으로 지을까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규정이 안 되니까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네. 대상 택배사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 네네. 일단은 노동부에서 주요 택배사 서브센터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를 보기에 앞서서 내용을 좀 감독했다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재 예방이 제대로 되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가 해야 될 의무들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봤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안전, 그러니까 일을 하시면서 위험 요인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택배 종사하시는 분들의 위험 분류 사항들을 한 10몇 가지를, 14가지, 15가지를 분류를 해놨단 말입니다. 이런 겁니다. 집화할 때, 배송할 때는 교통사, 죄송합니다. 네. 마스크를 쓰니까. 집화나 배송할 때는 아무래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분류 작업이나 다른 컨베이어 벨트에서 또 들어서 옮길 때는 넘어짐, 떨어짐, 부딪힘 같은 게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들었다 놨다 하는 게니까 근골격계 질환들이 많이 오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한
예방책들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어떤 컨베이어 벨트에 그 방호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그런 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교육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했었습니다. 이번에 살펴봤습니다. 네. 모든 택배사를 다 감독을 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4개 택배사. 근데 여기서 그냥 말씀드려도 되죠. 어차피 다 발표했으니까. CJ, 한진, 롯데, 로젠 택배 4개사를 선정했고요. 근데 그 4개사에 있는 허브가 아니라 서브 물류센터 440개소와 협력업체 그다음에 대리점 430개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서브 터미널이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서브 터미널인데 440개소라고 말씀드렸는데 44개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약 10%밖에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감독 결과도 궁금한데 사실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긍정적일 수가 없죠. 네. 뭐 이제껏 왜냐하면 택배 기사분들의 과로사가 많이 발생했다는 건 그 산업에 분명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특수형태 종사자분들이니까 노동법, 근로기준법을 감독할 수는 없고 산업안전보건법을만 감독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132건이 사법 처리 대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법 위반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됐고요. 그다음에 바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조항만 금액으로 해서만 총 2억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 보니까 역시나 가장 기본적으로 안전장치를 갖춰놔야 되는 컨베이어 벨트에서의 그 보호장치 있잖아요. 컨베이어 벨트에 접근하지 못하는 그 어떤 레일이 돌아가는 쪽에 방호장치가 미흡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건 생명과 또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죠. 그다음에 비상정지장치도 없었는 데가 있었대요. 왜냐하면 뭔가 끼우면 바로 비상정지 장치 눌러서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데도 없었던 것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근골격계 부담에 대한 그 보호 조치 위반도 많았고 더더군다나 안전보건 교육은 거의 뭐 미실시가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감독하면서 택배기사님들의 업무 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근무를 하고 계신 겁니까? 네, 이번에 되게 그동안 뭐 국가에서 어떤 조사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기타 사설에서 많이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이번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뭐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택배 기사분들은 주 6일제가 정착이다. 성수기, 비성수기 모두 6일이라고요. 심지어 성수기에는 7일간 일하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업무 시간이 제일 중요했죠. 성수기 14시간 이상 하는 거는 기본이었고요. 비성수기에서 12시간 이상. 되게 평균적으로 응답자의 한 90%가 10시간 이상 일한다. 하루에. 비성수기, 성수기 불문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분류 작업 시간이 있잖아요. 이 분류 작업을 누가 해야 되나, 택배 기사가 해야 되나요? 아니면 회사가 해야 되나요? 문제가 있는데요. 이 작업에 무려 5시간이나 투입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회사에서 고용한 근로자가 하든 택배 기사분이 하든. 근데 분류 작업을 누가 직접 하냐고 물어봤더니 택배 기사의 78%가 본인들이 직접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그 분류 인력이 회사에 있더라도 그 비용의 부담을 누가 하고 있느냐. 역시나 택배 기사가 부담하고 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회사와 택배 기사가 반반 부담하고 있다. 응답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점심은 어떻게 해결하시고 몇 분 정도 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점심시간은 30분 미만으로 차에서 해결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6587번님께서도 택배비 아무리 무겁고 비싸도 기사의 수수료는 1,000원 미칩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네요. 열악한 환경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선사항에 대해서 어떤 게 있겠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역시나 배달 수수료 인상이 약 35%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분류 작업에 대한 전문 인력을 좀 투입해달라. 그다음에 개인 지연 배송에 대해서 허용을 조금 해달라라는 개선사항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사실 택배 늦게 오면 욕하잖아요. 그런 또 시민분들의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네, 마음이 조금 급하신 걸 좀 내려놓으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참 들어보니까 노동 여건이 열악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까? 근데 뭐 대책이라고까지 좀 칭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그냥 향후 계획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제 추진이 되고 안 되고 해야 될 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업체들이나 거기가 산업안전보건법 안 지킨 거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에는 지도 점검 계속 이어나가겠고 법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발표에 대해서 택배업계
종사협회나 뭐 산업에 관계 있는 분들을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 심각성을 조금 알리고 예, 경각심을 뭐 환기시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불공정 거래관에 아까처럼 뭐 분류 작업에 택배기사가 뭐 반환 부담한다는 건지 아니면 지연 배송이 일어나면 계약의 조건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자기 맡은 구역을 전환시킨다든지 이런 그 불공정 거래 가능이 있다고 하면 특별 제보 기간을 이번 달 말까지 운영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한 방안 그 제보된 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좀 개선할 거냐 이런 계획을 앞으로도 뭐 수립해 나간다고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노무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468번님의 상담인데요. 네. 저는 47년생입니다. 저 같은 노인들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퇴직금은요? 라고 하셨네요. 예, 당연한 걸 여쭤보셨는데요. 예. 먼저 최저임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최저임금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모든 연령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어느 지역에 어떤 일을 종사하시든지 간에 당해년도 최저임금은 무조건 적용됩니다. 올해는 8,590원인 거고요. 내년도에는 8,720원인 거예요. 성인 근로자들은 당연히 적용되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봤는데요. 사실 청소년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해요. 청소년도 최저임금 적용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약하니까 일을 덜 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도 이 문자 주신 분도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적용받을 수 있고요. 당연히 1년 이상 근무하시다가 퇴사를 하시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당연히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안 되는 거 있으신다면 이런 거죠. 47년생이시니까 지금 1년이 넘으셨는데요.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상이 되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다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만 65세가 넘으셔서 취업을 하셨다고 하시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지를 못하십니다. 네, 크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면 사실 건강보험료도 떼고요. 그다음에 소득세도 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당연히 최저임금과 퇴직금이 적용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0214번님, 안녕하세요. 완전 애청자입니다. 너무 급해서 여쭤봐요. 연차인데 19년에 입사하고 19년 6월 25일에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다쳐서 8월 11일까지 공상으로 병가를 했습니다. 1년 미만이라고 연차가 달수만큼 차감됐는데 이렇게 빼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지금은 19년도 초에 입사하셔서 1년 미만 기간에서 6월 25일 날 일하시다가 다치셨다고 손가락을 다쳤네요. 일하시다가 8월 11일까지 일하다가 다쳐서 8월 11일까지 공상으로 병가를 썼어요. 네. 공상으로 병가를 쓰셨다고 하는 거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서 휴업한 기간으로 처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1년 이상이 되셨으면 출근율에 당연히 포함되고 소정근로 있으면 빠지고 출근율에는 간주하는 걸로 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이라서 1개월 개근을 채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6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약 한 2달여에 거쳐서는 만근이 못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생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월차 개념의 휴가는 생길 수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6040번님, 저희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사장님이 연차가 없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라고 하셨네요. 네. 아쉽게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4명까지만 있다고 한다면요. 연차 휴가가 적용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연장근로 우리가 소정근로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시더라도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받지를 못하세요. 그게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4인 사업장에서 왜 이렇게 차별 적용하는 데에서도 이게 약간 평등하지 못하다는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소송을 많이 제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매번 나오는 게 뭐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해야 된다. 그다음에 근로감독의 능력의 한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합헌이다, 위헌 아니다라는 결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0907번님, 24시간 맞교대하는 경비입니다. 1년에 연차를 며칠 쓸 수 있는지요? 근무일로 며칠 쓸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셨네요. 그냥 1년 근무하셨다고 하시고요. 맞교대 하시면 격일제 근무 하시는 거니까 경비원이니까 격일제로 합니다. 근데 15일 연차의 발생은 똑같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하루를 사용하면 2일을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그냥 막교되니까 그냥 그날의 연차를 사용하셨다고 하루만 사용하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이틀을 차감해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양일간에 걸쳐 있으니까 격일제니까 한 번 사용할 때 2일의 차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니까 결국에는 한 번 쓰시면 연차가 이틀이 차감되는 게 발생하니까 사용하시는 거는 7.5일인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7.5일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7.5회를 사용하면 15일이 다 소진되는 거죠. 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네. 하루 쓰는데 이틀 쓰는 걸로 되는 겁니까? 저도 이게 처음에 농사 자격증 따고 나서 공부할 때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격일제라고 그러더라도 한 번 사용하는데 이틀을 차감을 해도 된다? 저도 지금 또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거의 노동부에서는 예전부터 확립된 그 유권 해석으로 적용시켜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적용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7479번님, 건물 관리 대가로 한 달에 21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발생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네요. 네,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어차피 요거는 제가 요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요거는 근로복지공단 그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요, 산재보험 요율에 대해서 검색하시고 그걸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고용보험료는 21만 원에 0.8%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근로자 0.8%는 사실 근로자에 대해서 21만 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공제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 우리 지금 그 문의 주신 분의 입장에서는 납부해야 되는 금액은 0.8% 본인 이제 회사 부담 0.8% 그다음에 여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은 고용안정직능개발비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고용산재보험료 역시 우리 그 근로복지공단 토탈 사이트를 가면 계산기가 있으니까 한번 21만 넣어서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자, 0486번님, 와이프가 제 거래처에 2020년 9월 달에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2020년 11월 28일에 그만 나와도 된다고 하며 실수한 게 있으니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병원에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닌데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 전화해서 와이프가 권고사직 당했으니 거래 못하겠다고 하는데 저도 기분이 몹시 나쁘고 와이프도 어이없어 합니다. 권고사직 근무는 3개월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그 입사일이 언제라고 말씀하셨죠? 2020년 9월 달에. 9월 달 정도에 입사하셔서 11월 28일에 해고를 당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석 달 좀 안 되게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해고를 말씀하시다가 공고사직도 말씀하셔가지고 조금 헷갈리긴 한데요. 결국에는 수습 3개월의 기간 동안에 본처형이 안 되신 걸로 생각하시고 또 그 다음에 나가라고 하니까 이 권고사직과 해고의 용어를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내가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의미인 거고요. 그다음에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해고 아닙니까 이거? 네, 그렇죠. 요거는 아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해고인 거죠. 그런데 실업급여를 물어보시니까 해고, 이 5인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는 구두상 해고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당해고는 성립을 하는 거고요. 물어보신 거는 실업급여를 여쭤보신 거니까 역시 실업급여는 그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돼야 된다는 요건을 먼저 충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3개월 근무하셨으니까 그냥, 3~3은 90일이라고 치더라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전에 실업급여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어떤 직장을 다니셔서 3년 이내에 있다고 하면 피보험 단위 기간은 통상 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더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해고에 분쟁이 생겼으니까 자발적인 이직은 퇴사는 아니신 것 같으니까 비자발적인 퇴사진 같으니까 수급 사유는 인정이 돼요. 근데 두 번째로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을 인정받을 수 있냐는 한 번 더 알아보셔야 됩니다. 아주 명쾌한 답변이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수능 현재 치러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많이 힘들 건데 조금만 힘내시길 바라고요.
수능 이후도 걱정이 됩니다. 방역도 그렇고요. 이에 정부가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 환경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합니다. 성탄절인 오는 25일까지 방문업소를 돌면서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를 점검하고 단속을 벌일 예정인데요. 수능 끝났다고 방심하는 일 없어야겠습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